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 경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가지고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저자 오건영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참고를 좀 삼으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미국 금리 인상에 관련된 질문이죠. 사실 이 미국 금리 인상도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언제쯤 둔화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쓰고요. 이거 자체가 인류사의 비극인 것 자체는 팩트긴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사국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1번이고요. 그 두 번째는 곡물 가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을 보시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죠. 연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3%라고 해보죠. 연 3%. 그러면 예전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그럼 이 정기예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기예금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하고도 비교를 해봐야죠. 만약에 물가가 5%씩 올라간다고 하면 3% 정기예금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 이걸 놔두면 1년 후에 100을 넣었을 때 103이 되지만 똑같은 물건이 105가 되는 거죠. 똑같은 100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그만큼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기예금을 포기하고 이 돈이 전부 다 물건을 사는 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소비할 거를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요, 더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5% 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연 3%가 아니라 이렇게 8%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안 가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쓰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세 가지가 마치 깔때기처럼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책에서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거대한 담론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되잖아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 경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가지고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경위를 파악할 때 간단하게 꼭지를 잡아볼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라고 쓰고 이거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수요가 폭발적이거나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이유,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발을 했다는 점.
두 번째는요. 미국의 공급이 되게 모자라다는 점. 이 공급망의 이슈가 되겠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같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텐데 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누군가 물가 상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게 되겠죠? 그렇죠.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제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연준이요. 작년에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되게 방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했고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방만한 스탠스를 취하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40년 만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위는 이렇게 세 가지 팩터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이 셋 중에서 연준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먹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확실히 반대로 돌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수요 사이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뛰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뛰어오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줬었던 코로나 보조금 같은 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수요도 시차를 두고 조금 꺾여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사이드와 연준 사이드에서의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물가가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만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 요인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두 가지 사이드에서의 변화는 최근에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물가에는요. 일정 수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나마 이제 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봤는데요. 공급망의 이슈가 특별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매크로 환경들 이거를 성장과 물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성장에는요.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을 거고요. 물가에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4분면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4개의 부면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4개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요걸 하나씩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이런 얘기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40년 만에 고물가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요 두 가지가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고물가 쪽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면 중에서는요.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매크로 환경을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요. 이지선 다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년 만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이 같이 열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지선 다형에서 사지선 다형으로 4개를 한꺼번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들 OX 이지선 다형이 편한가요? 아니면 사지선 다형이 편한가요? 사지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투자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특히 매크로를 볼 때. 그 얘기를 첫 번째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가 낮다는 얘기는 돈을 풀었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도와주냐면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 같은 돈 풀기를 통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고물가 상태에선 이런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연준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지원 있죠. 이런 게 많이 사라지죠. 그러면 밑을 받쳐주는 게 없고 사지선 다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힌트 같은 것도 안 주면서 사지선 다형으로 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투자의 난이도가 매우 더 높아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투자에서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은 이 어딘가에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은 뭘 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애프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애프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준비하는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후에는 저성장 저물가와 같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를 대비하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고성장 저물가에 해당되는 이런 환경에 강한 자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서 분산 투자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같이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제가 쓴 책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굉장히 금융시장 환경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어떤 기업들 하나하나의 바텀업 이슈보다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같은 매크로 경제에 대한 이슈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죠. 그럴 때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시는 것들, 고려를 해보시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